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0명 발생했습니다. 6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거죠. 그런데 서울의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백신 1차 누적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달 안으로 12세에서 17세에 대한 접종 계획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확실히 주중으로 보면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가 좀 느는데 역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추세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저께 2,000명이 넘은 거는 뭐 이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총 2,08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 국내 발생이 2,057명입니다. 8월 중순에 이제 8월 중순 화요일에 2,100명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제 약간 줄었지만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서 있었던 1,990명대나 2,000명 초반대에 비해서 분명히 약간 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저께 발표한 정부의 최근 방역관리 상황 비교에서도 9월 중순에 매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25명으로 전주에 1,671명에 비해서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는 거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저께 발생한 확진자, 국내 확진자 2,057명 중에서 80%인 1,65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지금 800명 넘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번 명절에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분들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수도권이 이렇게 많으면 또 비수도권의 전파 위험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이 이렇게 많으면 좀 어떤 방법으로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수도권 어저께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어저께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확진자 증가하고 연관되는 좀 이상한 지표 현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이 서울의 확진자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게 8월 중순 정도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8월 2주째에 서울에서의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주중 확진자는 3,000명이었고 그때 하루에 평균 42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121명이 주중에 발생을 했고 이게 일일 신규 확진자로 지금 589명, 그러니까 거의 한 일일 확진자 수가 130명 가깝게 증가를 한 거거든요. 서울이요? 예, 예. 매일매일이.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8월 2주자에 하루에 455명이 평균 나왔다면 이게 계속 증가를 하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552명으로 지금 하루 평균 100명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의 한 일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서울의 발생 커브를 보면 되게 특이했던 게 보통 저희가 주중 발생 커브를 보시면은 화요일, 수요일이 제일 높고 네. 그러면서 목, 금, 토 가면서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서울의 주중 발생 커브는 주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658명이었고, 그러니까 671명이었고 제일 적었을 때가 658명. 화수, 목, 금, 토가 화수, 목, 금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라인 자체가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연결되면서 터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한순간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일환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큰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석 때 수도권에 있는 확진자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만약에 지방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을 때 네. 그럴 때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지방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이제 지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의가 필요하게 되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라 가지고요.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 4단계에서도 지금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률을 지금 올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가장 좋게는 역학 조사를 다시 또 원활하게 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해야 되지만 지금 그 단계까지 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예방 접종률을 올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백신 예방 접종이 큰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추석 전에 1차 접종 70%를 목표로 했고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기대한 만큼은 좀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1차 접종 기준으로
40.3%였었고 예. 그다음에 예방 접종 완료가 이제 40.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접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델타 변이의 또 강한 그 전파력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1차 접종 기준으로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차 접종 기준으로는 이스라엘이 거의 한 64% 정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3차 접종도 시작한 지가 꽤 돼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30% 가깝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100만 명당 그 주중에 발생했던 확진자 숫자가 5,700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38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예방 접종이 앞서가 있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네. 결국은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면은 예방 접종률이 거의 7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그 중에 9은 예방 접종 안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명이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위중증 가는 사람들 비율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방 접종 안 한 사람들이 가고 계시고 예방 접종 한 사람들 중에서는 고령층 예. 50세나 60세 이상, 그다음에 기저질환자들이 이제 위중증으로 지금 일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의 4차 대유행, 전 세계적인 4차 대유행을 부르는 말 중에 이게 그 팬데믹 오브 언백시네이티드, 예방 접종 미접종자의 팬데믹이라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이 워낙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누르고는 있는데 이게 줄일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고 예.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기는 나타날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부터 나타날 거냐. 분명히 9월 중순 이후 정도부터는 나타날 거라고 모두들 예측을 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예방 접종은 맞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중순 정도에,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70% 정도 맞추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서 대충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9월 말 10월 초순 정도 되면은 조금씩은 감소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변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방 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델타 변이가 예방 접종을 1차만 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 효과는 30%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완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2차까지 서둘러서 완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가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확진되고 좀 위중증 가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건 계속해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접종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이.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아직 고령층이나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접종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의 판단 때문에 안 맞겠다고 하시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시기가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들이 맞을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예방 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그 인식도 조사를 정부에서 해서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죠. 네.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 왜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응답을 차지했던 게 부작용이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예방 접종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지 않아서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80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순서대로.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보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예. 코로나19는 지금 예방접종 안 한 분들을 귀신같이 찾아서 지금 감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저께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WHO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90% 이상의 면역력을 가져야지만 끝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아마 부분적인 코로나19 감염은 지속될 걸로 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감염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안 끝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 계절성 코로나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접종을 맞아서 본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집단 면역에 의한 예방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가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는 만약에 어르신분들이 접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그런 만남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가족 중에 어르신분 계시면 백신을 좀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예방 접종을 예약하거나 맞으신 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마 예방 접종 전체 대상 인구의 한 85% 정도는 맞으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안 맞는 분들이 15%인데 그게 몇 명 정도 규모냐? 대략 한 600에서 800만 명 정도 규모가 될 걸로 생각을 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고위험군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60세 이상 중에서 지금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이 이미 다 60세 이상은 지났잖아요. 예, 예. 맞출 시기를 지났는데도 안 맞으신 분들이 한 1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160만 명이라는 이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분명히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160만 명 정도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까지는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본인이 무증상 감염일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 고향이나 네. 이런 데 내려갔을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도 그러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의 경우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셨으면 예. 사실은 이런 전파 위협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또 그런 분들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코로나19 감염되면은 본인이 가장 고위험군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처음에 이 4차 대유행이 젊은 층 위주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도 이제 50대 이하가 한 70%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60대 이상으로도 일부 번졌고 지금은 위중증 환자 중에 60대 이상의 그 위중증 환자도 지금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 60대 이상에서 안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감염될 위험성을 언제든지 상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되고 학생들이 감염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백신 접종 이야기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관심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강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저도 이제 정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방 접종을 결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 예방 접종의 이득과 예방 접종의 위험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예방 접종이 주는 이득이 조금이라도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10,000명당 사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대략 한두 명 정도. 근데 이게 10세를 기준으로 약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맞추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코로나19는 미접종한 모든 분들을 찾아 감염시킬 거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지금 160만 명이나 안 맞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있는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들을 맞추자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의 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코로나19가 들어오는 주요 입구가 됐다라는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사항 중에서 뭐 첫 번째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것과 위험에 대한 거면은 괜찮지만 사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한다라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쵸, 측면도 좀 그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도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예방 접종을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국가도 일부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에서 11세도 10월 중에 아마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 승인이 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맞추겠다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조금 그런 것들을 보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이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대에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도 분명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명당 한 2~3명 정도는 10대에서도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맞추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나머지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리스크나 이런 걸 잘 따져보고 본인이 결정하게끔 또는 가족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게끔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국도 보니까 고위험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코로나19 이 예방접종을 몇 번 하느냐에 대한 또 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중대 예상 반응은 심근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심근염에 대한 데이터가 이스라엘 쪽에서 크게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대략 한 10만 명당 한 서너 명 정도였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금 변화를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로 두 번째 접종을 맞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들은 워낙 코로나19 감염되어도 간단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하니 그냥 한 번만 주자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접종하는 그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독감 백신 처리돼가지고요. 이제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그 청소년까지, 그리고 임신한 분들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의 그 부작용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독감 백신이라는 그 백신 글자 때문에 좀 비슷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임신하신 분들, 그 청소년 그런들은 맞는 게 훨씬 또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독감 백신을? 일단 독감 같은 경우는 계절성 독감의 치명률이 0.1% 정도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0.1%의 치명률 중에서도 주로 독감 백신에 의해서 피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세 이하의 아이들로 정의가 딱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13세까지 독감에 대한 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현재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19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통적으로 겨울철 호흡기 감염증의 일환이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독감에 의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독감의 고위험군에 들어가시는 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고령층에 해당되어지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연령대는 접종을 하는 게 좋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네. 이제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독감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고위험 환자에게 노출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